이제는 매주 목요일에서 매주 화요일로 시간대를 옮겨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게 될 텐데요.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조문교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모습 다시 뵈니까 네, 그쵸?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뭐 새해 뭐 이렇게 소망하시는 일 있으세요? 새해요. 저 아침에 얘기했는데 살 빼기, 뱃살 빼기. 그러시구나.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항상 네, 하는 게 계획들. 뭐 그런 게 있죠. 뭐 운동하기 네네. 뭐 그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잘 잘안 안 되죠.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올해는 이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조금 좀 제가 하나 계획을 한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그쵸. 그러고 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저린 사연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다카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카 사실 다카 하는 애들이 죽은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저희가 다카를 몇 년을 계속 연장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오셔갖고 우리 이제 큰 애를 해주세요. 그래서 작은 애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작은 애는 그 하늘나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 얘기가 너무 슬펐는데 제가 왜 첫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카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류 미비자 중에서 또 부모님 따라서 멋 모르고 미국에 온 와가지고 아이들. 어쩌다 보니 네. 이제 신분이 없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학생도 학생들 또 이제 학생을 지나서 이제 청년이 청년들. 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동안 같이 십수년을 그 애들이랑 같이 오면서 겪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미력 하나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하는 제도를 제가 새로 올해부터 이제 진짜요?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은 서류 미비 학생이에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제가 몇 명만 해서 이제 네네. 장학금을 전달을 진짜요?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올해부터? 실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참여센터랑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조문경 변호사 이름으로 그렇게 장학재단을 하시는구나. 하나 설립을 해서 네. 서류 미비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제 새해 또 하나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이 꿈입니다. 하시는 거라 더 의미가 있네요, 진짜. 그 네. 옆에서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아이들의- 그 중에서 이제 좀 집안도 어려워서 뭐 대학 가기도 여러 가지로 공부하기 힘든 힘들고 아이들 대학에서 있죠. 또 무슨 론을 받거나 장학금을 할 받거나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네. 거의. 그래서 그런 그 좀 너무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뭐 그게 돈 몇천 불이 뭐 얼마 그렇게 도움은 크게 안 될 수도 아유. 있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그 크지는 않지만 좀 그래요. 동포 사회에 그동안 제가 또 이렇게 올해 첫날 오늘 너무나 따뜻한 소식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네. 이제 그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곧 관심 발표하실 있는 분들 거고. 해서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이제 뭐 모집 요강 이런 게 있겠죠. 네네네.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진짜 우리가 연말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대한- 이제 네. 이 문호를 열어주는 영주권 문호를 열어주는 이 절차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쉽지 않은 올해도 거예요. 뭐 그렇게 탁 뚫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쵸. 굉장히 그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희망은 항상 잃지를 말아야 되지만 너무 수십 년간 정말 그러니까요. 90년대에 오신 분들도 제가 많이 접하거든요. 뭐 87년, 뭐 88년에 오신 분들도 있고 우와.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게 몇 년입니까? 야, 이게 뭐 진짜 30년, 40년 막 이렇게 그 지나가는데 아이들은 진짜 근데 이제 그 아이들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니까 맞아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어쨌든 갈 길은 멀고 우리가 먼 길을 가는 건데 그 중간중간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그래도 좀 제가 장학금 쉼터가 되셨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그게 네. 그래도 한 걸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또 징검다리가 될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네요.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그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공적 부조에 관한 최종 오.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12월 23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계속 이 법률에 따라서 공적 부조에 관해서 심사를 해요. 사실 제가
트럼프 되고 나서 이 공적 부조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저 메디케이드 받고 있어요. 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아도 되나요? 저 뭐 나중에 뭐 코로나 무슨 보조 이거 왔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그쵸.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거 받으면 영주권 안 줄 것처럼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영주권 안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 받으면 영주권 안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또 영주권 받는 사람은 의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을 제시를 맞아요. 그쵸. 해라라고 해서 뭐 제가 사실 여기 방송국에서 세미나 한 적도 있고 네. 뭐 여러 군데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했어요. 뭐 그렇죠. 이민자 뭐 무슨 교회에서도 하고 그 정도로 이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에 관한 그런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바뀐 것 중에 과거로 회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적 부조였어요. 원래 이 룰은 1999년에 인터럼 그 필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오다가 트럼프 때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법안을 계속 그 제정을 하고 했다가 다시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자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2022년 12월 23일 새로운 법률을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해오던 예전에 그러니까 1999년에 그 임시로 마련된 그런 가이던스에 따라서 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퍼블릭 차지 그 파이널 룰이라고 그래서 아예 2022년 12월 30일에 발효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짚어보면서 공적 부조랑 관련돼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또 재정 보증인의 책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어떤 내용인지. 네. 예. 우선 새롭게 제정된 것에 의하면 이민국이 어떤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해요. 또는 비자를 신청을 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영주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거부 사유가 있잖아요. 그중에 거부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앞으로 퍼블릭 차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사람 같으면 영주권 거절, 비자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퍼블릭 차지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공적 부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번역 좀 퍼블릭 이상해. 베네핏도 있고 퍼블릭 차지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죠. 퍼블릭 베네핏은 그냥 공공 혜택을 받는다. 그다음에 퍼블릭 그 중에서 이제 퍼블릭 베네핏이 큰 광의이고 들어가면 퍼블릭 차지가 있는데 법은 퍼블릭 차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퍼블릭 차지가 뭐냐? 그래서 이 뉴 룰에서는 퍼블릭 차지를 두 가지로 해놨어요. 하나는 캐시 어시스턴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캐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컴이 부족해서 인컴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인컴 메인터넌스 수단으로 캐시를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SSI예요. 그런데 SSI고 또 탄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 그러니까 캐시로 그 생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푸드 스탬프는 여기 안 들어가요? 네, 이제 캐시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너럴 어시스턴스라고 해서 그것도 캐시로 주는 건데 캐시로 주는 게 뭐 푸스탬프처럼 뭐 푸스탬프도 사실 캐시와 비슷한 구실을 하는 거죠. 그거 거죠. 가져가서 가게 가서 맞아요. 바꾸니까 그게 아니라 인컴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컴이 너무 낮으니까 그 수입을 좀 이렇게 할 목적으로 지원해줄 목적으로 주는 캐시예요. 그걸.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주권자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고 받은 사람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롱텀으로 어떤 기간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끔씩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를 받는 건 아닌데 내가 아파요. 우리 어머니가 되게 아파요. 아버님이 편찮으세요. 근데 시민 그 없으세요. 영주권 아닌데 안 되는데 그 시설에 그러니까 롱텀으로 그 인스티튜셔널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설에 장기 요양 같은 걸 널싱홈 이런 걸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들어갔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딱 요거예요. 요거가 안 된다고 우리는 이런 거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영주권을 줄지 안 줄지 컨시더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컨시더 안 하는 거, 우리가 고려 안 하는 거에 뭐가 있느냐? 헬스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메디케이드예요. 자, 메디케이드 받은 사람
괜찮아라는 거예요. 사실은 메디케이드 간단히 받아도 얘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굳이 거부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네. 메디케이드가 있고 뭐 취비라는 것도 있고 윅도 있고 이렇게 뭐 산모 결혼 그러니까 아이 낳고 나서 맞아요. 뭐 그런 그 산모 보호를 위해서도 주는 윅, 뭐 아이들한테 주는 취비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푸드스탬프 같은 푸드 스탬프도 여기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런치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 뭐 하우싱 뭐 좀 그 보조하는 거 이런 거 나열이 되는데 대부분 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데 오바마 케어는요? 오바마 케어도 당연히 괜찮죠. 괜찮고. 오바마 케어 괜찮아요. 다 괜찮은 네, 거예요? 다 괜찮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응급실에 간다. 이거 당연히 응급실은 뭐 원래가 괜찮았어요. 원래 괜찮았지만 응급실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저 그 주정부에서 보조해가지고 인슈런스 나는 조금 내고 많이 내고 해가지고 그런 게 사실 메디케이드의 그런 일종이긴 거에. 한데 그런 거 받았는데 괜찮아요라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괜찮으세요. 근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접수할 때 I-485라는 신청서에 자 당신이 퍼블릭 베네핏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게 기재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뭐 받았어요? 뭐 이렇게 받았어요라고 해요. 그럼 그걸 딱 신청서를 보고 이 사람이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문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이 옛날인지 지금인지 뭐 이런 걸 좀 봐요. 근데 그걸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캐시 현금 지원이라든지 롱텀 케어를 받는 거 외에 그 외에 받은 거는 그렇게 많이 고려는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나이와 직업과 또 뭐 교육 정도와 무슨 어떤 스킬을 가졌는지 이제 앞으로 인컴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또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에셋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그러니까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또는 재정 보증인이 얼만큼 재정 보증을 했는지 이런 걸 다 봐서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퍼블릭 차지 아까 말씀드린 캐시나 캐시 어시스턴스나 아니면 롱텀 케어를 받을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겠다라고 하면 영주권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게 요지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설사 퍼블릭 차지를 받아서 캐시 어시스턴스를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영주권자 아니면 못 받지만 뭐 내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 우리 메디케이드 뉴저지 같은 경우는 영주권 없으면 못 받아요. 이거. 네, 못 받는데 네. 이 뉴욕은 뉴욕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걸로 이게 알고 약간 있어요. 예. 좀 그게 룩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주에 따라서 좀 틀린데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예, 뉴욕에 사시는 분들 많이 받았고요. 뉴저지는 지금은 그게 있어요. 거기 가입 신청서에 뭐 영주권자냐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것도 거 있어 있어야 하는데 돼. 딱히 딱 그 메디케이드가 아니라더라 내가 시정부, 주정부 이런 거에서 보조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주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죠. 근데 그리고 전혀 보험도 없는데 괜찮냐 뭐 이러고 텍스 리턴 할 때 뭐 이거 무슨 크레딧 받는 거 괜찮냐부터 시작하셔갖고 그치. 너무나 많이 차일드 질문을 크라이시스나 이런 하세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고. 그래서 그 캐시라든지 롱텀 케어만 안 받으면 되는데 만약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민국에서는 앞으로의 이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봐요. 내가 지금 직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재정 보증한 사람이 굉장히 재정 그 능력이 굉장히 좋아. 많아요. 뭐 네. 이런 걸 다 봐서 그러면 우리가 거절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요지는 거의 거절을 안 한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진짜. 네. 공적 부조와 관련해서는 거절될 너무 사유가 걱정할 예.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으로 네. 돌아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한 번도 공적 부조를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얘기가 없잖아요. 나온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1999년 룰인데 그러니까 1999년에 그런 가이던스가 있었어요. 그거에 의존해서 계속 시행을 해왔는데 2022년 12월 23일부터는 아예 파이널 룰을 제정을 한 거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공표를 하면서 자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사실 이게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고 당이 바뀌면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들쑤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전에처럼 한번 겪으셨으니까. 그치.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공적 부조에 관한 거, 퍼블릭 베네핏에 관한 거는 그다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된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재정 부중인의 뭐 능력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정 부중인 전화가 많이 와요. 내가 재정 부중인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괜찮냐? 이거 나 뭐 해줘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원래 초청인이 재정 보증인을 해야 돼요. 가족 이민의 경우에 취업 이민은 상관없어요. 취업은 예, 앞으로 예. 취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부모님을 초청한다, 뭐 와이프, 허스번드를 초청한다, 형제 자매를 초청한다 그러면 내가 초청자가 재정 보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뭐 10,000불밖에 없어요. 뭐 그럼 안 20,000불밖에 되는구나. 보고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연대 보증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연대 보증인들이 너무 꺼리는 거죠. 어머나 못해. 이거 무슨 보증? 그치. 이거 우리는 진날리보나 완전히 맞아. 뭐 드라마에 나오는 막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각박해요. 아무도 안 해준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 보증을 해준다 그래서 그런 채무 보증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주권 받아서 미국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 또는 여기서 신분 조정하는 사람들이 최저로 받은 내가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그 빈곤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 2인 가족인 경우에 한 뭐 22,000 몇백 불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정도는 유지하고 하게 해줘라라는 그런 의미로 재정 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거 이하의 삶을 살지 않도록 재정 보증인이 책임을 지우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그런 그 부담을 주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꺼리게 되는 그렇구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어떤 문제가 되거나 진짜 내가 나중에 변상을 하거나 그러는 건 그런 아닌데 일이 뭐 내가 퍼블릭 차지 대상이 된다 나중에 이제 이러면은 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그렇게 안 거의 일어나요. 없다. 예, 그러니까 네. 혹시나 누가 그렇게 부탁하거나 들라. 해도 크게 사실 문제는 사실은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2인 가족의 빈곤선에서 125%를 상회해라라는 게 이제 그게 있구나. 그 규정인데 그럼 두 배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네. 22,887불이에요. 2인 가족의 경우 예. 내가 22,887불을 못 벌으면 나한테 이거를 재정 보증을 서준 사람한테 나 이만큼 보조해줘라고 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도 예전에 내가 나는 시민권자고 내 그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내가 재정 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일이 없어갖고 돈을 못 받아요. 부인이 수를 해갖고 나한테 재정 보증했으니까 이거 줘라고 해서 이긴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그런 해서 경우나 좀 네, 그런 이렇게 경우는 해대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얼마 전 케이스에서 K1 비자로 약혼자 비자로 왔다가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K1 비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권자인 남편이 나 재정 보증인 안 할래라고 그거를 뺐어요. 위드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권자 비자로 온 사람이 영주권을 못 받고 못 추방 받구나. 케이스까지 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실 재정 보증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주권을 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게 서류인데 중요해요. 연대 보증인 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시니까 없다. 너무 몸을 사리진 지는 않아도 마시고. 될 거는 같아요. 네. 혹시나 주변에 너무나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거들랑 좀 도움을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우리가 그 얘기까지 오늘 2022년 작년 12월 23일에 시행된 공적 부조 새롭게 제정된 법률 그다음에 재정 보증까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